이게 사실이라면 네. 불순한 의도가 있는 거죠. 특히 내란 잔당들이 남아가지고 네. 남북 관계를 지금 정부는 들어와서 잘 풀어나가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 그걸 방해하려고. 방해하려고. 너무나 일반 군인들이 봐도 이거는 군용 무인기가 아니라는 게 너무 잘 압니다. 아. 군용 무인기가 수억에서 수천억에 달합니다. 에? 2000년대에 글로벌 호크는 네. 언론에 보도된 것만 2천억이 넘습니다. 뭐 기자님이나 앵커님이나 평산에 있는 우리나라 정제공대 어디 있는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네. 예, 그것이 알고 있다는 것이 조금 의심스럽고 아, 그리고- 내란 세력이 네. 도대체 끝이 어디인가? 지금의 정보사가 돈을 줬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네. 경악을 금치 못하고 네. 정말 제2종합특검법이 이제 나아가니까 네. 정말 이 내란 세력을 끝까지 파야 되지 않겠나. 이건 도저히 군인으로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저희 일부에서도 잠깐 뭐 얘기가 있긴 했었습니다만 지금 우리와 북한 간에 또 이슈가 되고 있는 이 무인기 관련해서 누가 보냈는지 정도는 저희가 이제 파악이 된 것 같고 왜 보냈는지에 대한 수사가 좀 더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무인기들 과연 어떻게 보내게 됐는지 그 뒷이야기에 대한 여러 썰들이 많은데요. 그거 한번 좀 전문가와 함께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분은 경남대 조용근 교수님이고요. 전 국방부 대북정책관을 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조용근입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리고 강희연 기자가 또 함께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강 기자님은 이런 무인기는 안 날려보셨죠? 네, 그 드론 같은 거. 학교 다닐 때 그 이렇게 동력기? 이게 고무동력? 네, 고무동력기. 그 글라이더 그 정도. 같은 거. 네. 네, 그런 거 이제 날려보셨고. 네, 그거는 이제 날려도 돼요. 날려도 되는데 이런 무인기는 물론 이제 허용된 구간 안에서 뭐 허용된 높이, 허용된 재질로 이렇게 하는 건 괜찮으나 괜찮습니다. 예. 예. 그러나 당연히 북한으로 날리면 큰일 나는 거고요. 큰일 나는 거죠. 예. 그건 일단 기본적으로 무슨 법 위반이에요? 뭐 항공안전법? 항공안전법 위반입니다. 예. 그다음에 사실은 북한으로 보내려면 통일부 장관의 승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남북교류협력법도 위반입니다. 그 승인해줄 리가 없잖아요. 없죠. 예. 근데 가끔 예전에도 보면 몇 년 전에도 무인기 자기가 보냈다고 하는 분들이 그래서 그 궤적 같은 거를 예. 인터넷에 자기가 올리는 사람도 있었어요. 사실 그 2000년도에는 네. 이제 그 풍선으로 대북 전단을 날렸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풍선은 바람 방향 때문에 기껏 북한으로 보낸다고 보냈는데 이게 남한에 떨어졌던 사례가 많았습니다.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북 전단 단체들이 드론을 이용해서 네. 이 대북 전단 풍선을 날렸고 아. 그러다가 이제 그런 이제 사례가 있고 꽤 된 일이군요. 꽤 되는 일입니다. 예. 그리고 2023년도에는 이제 드론 동호회가 우리나라에 많아지다 보니까 네. 드론 동호회에서 이제 자기 자랑한다고 그쵸. 예, 금강산으로 찍어가지고 맞아. 예, 항공안전법으로 처벌된 사례도 있습니다. 처벌됐었어요. 그때도? 처벌됐었습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그 사진 막 찍은 거. 그렇습니다. 예, 공유하긴 했었는데. 여튼 그건 이제 법 위반이긴 하고요. 네. 일단 이 무인기를 보낸 사람들, 이 사람들에 대한 수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고 여러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제 오늘 아침 경찰 속보가 떴었는데 네. 이 세 명에 대해서 이제 연루된 이 세 명에 대해서 주거지 압수수색하면서 강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이 중 한 명이 이제 무인기를 날려 보냈다고 주장하는 30대 남성 오 씨인데요. 이 사람이 이제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에서 일한 데 이어서 북한 이슈를 다루는 인터넷 언론사도 두 곳 운영했던 걸로 이제 드러났습니다. 인터넷 언론사. 네,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뭐 폐쇄된 걸로 보이는데요. 네. 이제 홈페이지는 폐쇄가 됐는데, 그래서 이 사람이 네. 이제 언론사도 운영을 했는데 또 하나 드러난 게 이 언론사의 운영 자금을 국군정보사령부가 제공했다. 이런 또 의혹이 추가로 제기가 됐습니다. 국군정보사령부. 네, 그렇습니다. 이 국군정보사령부 이제 다 아시겠지만 성관이 장악 등 이제 12.3 내란 핵심 부대였었고, 네. 그다음에 여기 이제 전 사령관이 노상원 씨였잖아요. 비상계엄의 설계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의혹이 좀 더 이제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무인기 날린 게 전 정권 관련 인사들의 어떤 배후가 있었던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가장 큰 문제는 이 오모 씨라는 사람이 네.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에서 근무를 했었고, 네. 그 다음에 지금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정보사가 연계되어 있었다. 근데 아시다시피 2024년 10월에 네. 평양에 군용 무인기가 네네네. 침투했다가 떨어진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게 사실은
내란으로 이어진 내란의 명분으로 했었던 것인데 네. 그런 차원에서 2025년 9월과 1월에 올해 1월에 무인기가 이제 민간에 의해서 넘어가다 보니까 네. 이것이 쉽게 얘기해서 제2의 민간에 의한 제2의 평양 무인기를 날린 게 아닌가 이런 것이 상당히 의심되는 상황입니다. 네. 네. 근데 이제 예전에는 그렇게 이제 보내서 북이 막 열받아 갖고 공격하면 이제 그거를 명분 삼아서 비상계엄 하려고 했다. 여기까지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네네.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북에 뭘 보낸다고 해서 그게 그때와 같은 효과를 노릴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게 사실이라면 네. 불순한 의도가 있는 거죠. 그렇게 쉽게 내란 잔당들이 남아가지고 네. 남북 관계를 지금 정부는 들어와서 잘 풀어나가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 그걸 방해하려고. 그러니까 결국은 김여정 부부장도 불순한 의도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정권이 바뀌었지만 나만 똑같이 무인기 날려보내고 있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이런 의도가 충분히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네. 근데 북에서 보더라도 이거는 정부가 보낸 건 아니라는 것 정도는 알 만큼 약간 좀 조악하다고 하던데 맞나요? 네. 그 민간에서 만든 재질이나 뭐 이런 것들이? 사진이 예? 아마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부분 이제 교수님께서 너무 잘 아시겠지만 뭐 부품 같은 경우가 부품이 이제 뭐 중국산이고 네. 뭐 색깔 저렇게 칠한 것도 굉장히 좀 조악하다 이런 이제 분석이 있어서 교수님이 보시기에도 이게 뭐 군용은 아니고 민간용인 걸로 좀 보시는 거죠? 네, 이거는 사실 완전 그래서 북한이 9월달에 바로 반응 안 했다고 생각하는 것이 너무나 일반 군인들이 봐도 이거는 군용 무인기가 아니라는 게 너무 잘 압니다. 그래. 군용 무인기는 일단 고해상도 영상 정보, 뭐 그렇겠죠. 표적을 잡기 위해서 네. 이게 날아가다 보면 적지로 들어가다 보니까 네. 전자전에서 떨어지면 안 됩니다. 그러면 거기 항재밍 장비라고 네. 이 정자전을 교란시켜 저희가 방어하는 이런 시스템이 네네네네. 달려야 되고 그렇겠네요. 주파수를 차단당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암호화된 통신 장비들이 설치됩니다. 아. 그렇다 보면 그렇겠네. 굉장히 고가, 네. 그다음에 높이 올라가야 돼서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통상 군용 아. 무인기가 수억에서 수천억에 달합니다. 에? 우리가 얘기하는 글로벌 호크 요번에 올해 이제 그 굉장히 오래전에 좀 들어왔지만 네. 2000년대에 글로벌 호크는 네. 언론에 보도된 것만 2천억이 넘습니다. 그 미국에서 운영 중인 거 네, 그거요? 미국에. 예, 지금 우리나라도 4대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요. 한반도에. 예. 근데 그건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드론이라긴 조금 네네. 뭐 그렇죠. 크기나 이런 건 좀 다르긴 예, 그래도 하죠. 무인기에 중에 포함이 되니까. 네. 근데 이제 민수용 지금 무용기는 개인이 날려서 레저로 통상 하다 보니까 그 굉장히 저가를 쓰고 높게 날면 안 됩니다. 아. 그다음에 날개도 스티로폼으로 달고 지금 보면 스티로폼으로 만들었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그 안에들 부품을 다 뜯어 보니까 그것도 전부 중국 저가 장비고 특히 북한에서 이번에 발표하면서 자기네들이 전자수단을 이걸 떨어뜨렸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한 거는 네. 사실상 민간 무인기라는 것의 반증입니다. 전자 수단으로 떨어뜨렸다. 예, 뭐 이렇게 격추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GPS 교란에서 떨어질 정도의 무인기는 민간 무인기인 거죠. 그래요. 예, 그리고 보여줬던 그 자기 정찰 사진이라는 것도 예. 사실 구글 지도보다도 못할 정도로 이걸 찍어서 어디다 쓰냐 할 정도의 해상도가 낮았던 것이기 때문에 너무나 민간 무용기라는 것이 확실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뭐 무슨 우라늄 뭐 그거 맞습니다. 포착하겠다고 네. 보냈다고 이제 설명을 했는데 그걸 이 사람들이 왜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안 거죠. 되죠. 예, 일단은 뭐 기자님이나 앵커님이나 평산에 있는 우라늄 정제공장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네. 예, 그것이 알고 있다는 것이 조금 의심스럽고 그리고 위에서 이렇게 사진 찍으면 뭐 색깔이 모르죠. 나와요? 모르죠. 안 될 것 같은데. 근데 그게 예전에 네. 어떤 논란이 있었냐면 평산의 우라늄 공장에서 방사능이 유출이 돼서 네. 이것이 서해로 들러와서 우리 네. 서해가 방사능에 오염된다는 그런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가 실제로 들어가서 그게 아니다. 방사능이 전혀 없다는 것까지 네. 확인됐던 거죠. 그래서 그것을 갖고서 이 사람들이 그것을 확인하러 들어간다고 하는데 그러면 굉장히 과학적 장비가 있어야 되는데 그걸 위에서 그렇게 찍어봤자 그거 어떻게 전혀 알아? 그러니까 이건 사실상 네. 그냥 말을 만들어낸 거지 사실은 아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네. 이런 무인기가 이제 북한까지 날아갈 수는 있는 거예요? 어떻게 날리는지 약간 그것도 좀 궁금하긴 해서. 예, 이 정도 무인기는 아까 그 동력 무인기 말씀하셨는데 똑같습니다. 그냥 손으로 날립니다. 지금 우리 군대가 갖고 있는 네네. 작은 무인기들도 네. 전부 손으로 날리면 그 동력에 의해서 날아갈 수 있습니다.
요번에 보여준 게 그 스카이워커 타이탄 2160이라는 중국산 무인기하고 동일한데 그러니까 손으로 날린다는 건 맨 처음에 이제 하늘로 날릴 때 이제 손을 이용해서 이렇게 딱 예, 예. 던져주는 거고 그 다음에는 이제 얘도 뭐 저 동력이 배터리 같은 게 있으니까. 있겠죠. 앞에 프로펠러가 있어서 예, 예. 일반 항공기처럼 날아갑니다. 네네네. 네. 그래서 이제 요거는 가격도 뭐 이렇게 비싸지 않죠? 몇십만 원? 예, 가격도 매우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그 GPS 장비 것들이 네. 굉장히 싸서 몇십만 원, 뭐 많게 잡아야 100만 원 조금 더 넘어갈 거예요. 그래도 한 거리가 몇십 킬로 이상은 나오는 모양이에요. 그 지금 말한 스카이워커 타이탄 2160이 예. 260km를 날 수 있다고 260 이요?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이 예, 날라요? 그리고 북한이 얘기한 것이 150km이기 때문에 사실 충분히 돌아올 수 있는데 뭐가 문제냐? 송수신이 아니까 우리가 드론하면 이렇게 조종사가 앞에 송수신을 조종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건 안 돼서 아마 GPS 좌표를 찍어준 대로 갔다가 돌아오는 형태로. 미리 어디 이렇게 딱 찍어주고 예, 예. 그럼 거기 이제 찍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멍텅구리인 거죠. 예. 그럼 이제 그 사진을 딱딱딱딱 그냥 지 혼자 알아서 예, 찍고 찍어서. 돌아오면 이제 그 파일 안에 있는 네, 사진을 보는 거 정도 수준이겠군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 지금 이제 우리 정부에서도 굉장히 강력하게 경고를 좀 했죠. 네, 그렇습니다. 그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조금 전에 이제 아까 최윤경 부장도 이제 전달했지만 네, 기자회견에서 네, 기자회견에서 이제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 대통령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뭐 이재명 정부도 믿을 수 없겠다는 하나의 핑곗거리를 우리가 스스로 만들었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는데요. 그래서 이제 뭐 엄중한 일이고 철저히 조사하겠다라고 네.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도 사실 국무회의가 있었는데 여기서도 이 사건 되게 강하게 질타를 했거든요. 이 부분도 직접 들어보시죠. 아, 그럴까요? 이 전쟁 개성이나 마찬가지죠. 북한 지역의 총선과 똑같잖아요. 멋대로. 근데 이런 걸 어떻게 과감하게 이렇게 할 수 있는지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게. 지금 이런 최첨단 과학기술 또는 국방 역량이 발전한 상태에서도 무인기가 몇 번씩 왔다 갔다 넘어가는 걸 체크를 못 합니까? 이 국방부 혹시 상황 아세요? 국지방공 레이더로 주로 체크하고 그러는데요. 미세한 점만 좀 보인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하고 있는 조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미세한 점 정도로 보인다? 예. 하여튼 뭔가 구멍이 났다는 얘기예요. 네, 이렇게 이제 무인기를 날리는데 왜 우리 국방부가 체크를 못 하나 이 얘기를 지적을 했는데 아마 레이더로 볼 때는 워낙 이제 무인기가 작고 하다 네네. 보니까 그냥 거의 관측되지 않는 감지되지 않는 수준으로 있다는 얘기죠. 네, 크게 보면 이제 장관님께서 말씀하셨던 국지 방공 레이더를 네네. 통해서 우리 군이 식별을 하는데 예. 이게 아까 말씀드린 군용 무인기는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항체가 일단 크고 금속재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저희가 국지 방공 레이더를 처음부터 만들 때 네. 북한의 군용 무인기를 목적으로 만들다 보니까 이것이 북한의 군용 무인은 굉장히 잘 잡히는데 지금 요번에 만들었던 민간 무인기는 기차가 작고 스티로폴이고 그다음에 이게 항적이 그냥 비행기처럼 하는 게 아니라 조종사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바람의 영향도 많이 받고. 안에 바람만이 영향도 받고 이게 네. 조류로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안규백 장관이 얘기했듯이 네. 표적이 작고 네. 불규칙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것이 정확하게 민간용 무인기라고 식별하기가 어려웠던 것이죠. 근데 이건 진짜 잡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얘 크기가 대충 좀 큰 새들 네. 이 친구들하고 대충 비슷하지 않아요? 제가 사실 이 지역에서 지휘관을 했었는데 네. 이 시점에 독수리들이 엄청 날라옵니다. 요철에 예, 겨울에. 예. 이 독수리가 날개를 피면 3m 정도 됩니다. 3m나 예. 돼요. 그러니까 이것도 때로 날아다니니까 이 점들이 엄청나게 많이 찍히는 거죠. 그럼 이제 독수리를 판단해야지 그걸 다 드론인지 아닌지 확인하기는 매우 어렵다.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 군이 예. 남쪽에서 북한으로 넘어가는 민간용 무인기에 대해서는 대비가 사실상 안 돼 있었던 거죠.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는 위협으로 간주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대비가 없었는데 네. 지금은 더해서 의도적이고 조직적인 민간 무인기라면 이제 우리 군도 이것에 대한 대비가 지금 필요한 상황이고 군이 고심이 좀 많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그러니까
밖에서 날아오는 거는 그래도 좀 잡아요, 이거 레이더로? 100% 잡힙니다. 그래요? 사실상. 왜냐하면 북에서 날아오는 것은 네. 굉장히 원거리에서 직선 방향으로 날아오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것 지금 많은 거 안 잡히는 게 문제가 아니고 많은 점 중에 이것이 어떤 북한 군용 무인기라는 것이 식별해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지금 무인기도 안 잡힌 게 아닙니다. 장관님 말씀하신 거 들어보면 점으로 보였는데 그 점 중에 이것이 민간 무인기라는 것을 식별해냈던 게 어려웠던 겁니다. 예전에 그 용산에 무인기 네, 뭐, 2022년 말에 22년, 예. 네, 용산 상공까지 이제 맞잖아요. 들어왔었던 그 무인기가 있었는데 그때는 못 잡았죠. 네, 못 그래서 잡았는데. 사실 드리는 말씀인데 네. 2022년도에 그 무인기가 있은 후에 국지방공 레이더를 굉장히 많이 깔았습니다. 그 일 이후에. 이후에. 네, 그래서 보강 작업이 엄청나게 많이 돼 있고 수도권 방어막. 근데 네. 요번에 들어왔던 것이 나갔던 것이 들어온 게 아니죠. 나갔던 것이 똑같이 그 지역입니다. 인천, 강화, 경기, 파주. 그러다 보니까 이쪽 지역에는 레이더들이 엄청나게 잘 되어 있는 것이죠. 근데 위협 순위를 북한에서 내려오는 무인기로 바라보다 보니까 네. 거꾸로 올라가는 부분을 놓쳤고 이건 분명히 위협이 이제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여기에 대한 대처나 개선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아, 그래요. 그 북에서는 지금 반응이 아주 그렇다고 강한 것도 아닌 북 반응 좀 한번 소개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이렇게 이제 민간인이 날렸다고 하는 이 드론 이제 무인기가 나온 이후에 네. 지난 10일이죠. 북한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이 성명을 통해서 네. 지난해 9월과 이달 4일 한국이 침투시킨 무인기를 격추했다라고 발표를 했거든요. 근데 요게 좀 다른 게 2024년 10월에 이제 윤석열 정부 때 평양에 이제 무인기를 침투해서 거기에서 이제 대북전단 살포 사건이 있었는데 네. 그때 당시에는 이제 북한 외무성이 발표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외무성이 발표를 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총참모부 대변인이 발표를 했는데 요 차이도 좀 있을 것 같거든요. 북한 외무성의 발표와 조선인민군 총참모부의 성명 요 두 개는 성격이 좀 다릅니까? 완전히 다르죠. 근데 지금 뭐가 조금 있었냐면 예. 그날 2024년 10월에 평양 무인기가 들어갔을 때 11일 날 외무성 중대 성명입니다. 대변인 발표도 아니고 네. 중대 성명을 하고 12, 13, 14일을 연이어서 김여정 부부장 담화를 발표합니다. 그 다음에 13일에는 국방성 대변인이 담화를 발표하고 네. 북한군 총참모부가 결정 발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기관이 각급 기관이 굉장히 강하게 성명을 냈고 심지어 14일에 김여정은 네. 이거 분명히 무인기의 사건 주범은 대한민국 군부다. 그리고 그 다음에 했던 얘기가 미군 보고 통제하라, 미국 보고 통제해라, 한국주 뭐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네. 정확하게 이게 무인기가 군에서 보냈다는 걸 알고 세게 대응하지 않으면 안 됐다고 생각했는데 네. 요번에 지금 다른 것은 지금 말씀하신 거로 처음에 총참모부 대변인 성명으로 나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총참모장도 아니고 네. 이건 굉장히 약하게 나왔던 겁니다. 확실히 이제 정부에서 보낸 거 아니란 군에서 보낸 거 아니라는 것도 알고. 예, 그러니까 9월에 갖고 있었던 거, 네. 1월 4일에 갖고 있었던 걸 다 들고 있다가 네. 대통령께서 한중 정상회담 끝나고 나서 네. 그 주말에 발표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 들고 있다 보면 근데 또 달랐던 것이 네. 노동신문 이면에 네. 굉장히 자세하게 이렇게 내놨습니다. 이 사진 같은 걸. 사진 같은 거. 그거는 결국 자기 주민들 보여주려는 의향이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네네네. 대로 이게 정권이 바뀌었는데 남한은 계속해서 무인기를 보낸다 이런 것을 좀 알려주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입니다. 그것도 그거고 혹시 이런 건 아니에요? 사진 자세히 찍어놓고 야 니네 좀 잡아라 이런 애들. 분명히 있죠.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 그러니까 대북 전단을 우리가 이제 중지했지 않습니까? 우리 예, 정부가. 예. 북한 저는 이제 남북 군사회담을 했었는데 예. 그때 저희가 한창 2000년대 초반에는 그 대북 전단을 어마어마하게 저희한테 항의를 많이 했었습니다. 이 대북 전단이 심리전의 일환으로 좀 멈춰달라고. 네. 근데 이걸 멈췄지 않습니까? 예. 그 다음에 확성기 방송도 중지됐는데 북한 입장에서는 무인기라는 새로운 실체가 막 넘어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이걸 지금 사전에 조치를 안 하면 네. 또 다른 위협처럼 넘어올 수 있다고 보여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김여정이 구체적인 설명을 하라고 얘기한 것이 우리한테 이것을 사전에 이제 더 이상 안 넘어오게 해라 너희가 그런 뜻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됩니다. 네.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일단 북쪽은 아주 거센 항의 정도는 아닌 것 같고 그냥 온도로 따져보자면 예전보다는 확실히 그냥 우리가 민간에서 보내는 것들을 잘 컨트롤하는 정도면 뭐 큰 문제 없이 남북 대화나 이런 거로도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인지 아니면 북한은 우리랑 또 별로 대화할 생각 없는 것 같이 느껴지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중요한 것이 예. 이제 2월에 예상되는 제9차 당대회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월 당대회. 예. 예. 이때 이제 아마도 우리 남측에 대해서는 적대적 두 국가다. 이것을 헌법이나 또는 당규약에 명문화할 가능성이 있고 네. 이미 이거 관련돼서 그 군사분계선에 오늘 대통령님도 말씀하셨지만 거기를 국경선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네. 그 일부 언론에서 여기가 벌써 작년까지 75%가 됐다고 하는데 올해 이걸 완료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문제는 윤석열 정부 때는 워낙 강공을 하다 보니까 네. 북한 주민들한테 그 남한이 나쁘다 이 얘기를 그게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남한에서 뭐 무인기 날리고 전쟁 준비하는 것 같으니까. 근데 이재명 정부로 바뀌어서 유화적 조치를 하고 네. 너희를 대화하겠다고 막 이러고 하고 있으니 이제 북한에서 적대적 두 국가를 뭐 다음 달에 발표해야 되는데 명분이 없어진 거죠. 네네네네. 그러니까 무인기라는 이런 빌미가 굉장히 좋게 작용을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 정말 그 지금 말씀하신 남북 대화 부분은 저는 이제 올해 전반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네. 그 당대회에서 또 나올 수 있는 것이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네. 자기는 정상 외교를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미 지난해 9월 달에 중국에 갔다 왔고 네. 10월 달에도 3자 뭐 이제 아시다시피 러시아, 중국 다 불러서 정상 외교를 했었지 않습니까? 네. 그다음에 9월 달에 자기가 그 북미 정상회담을 마다하지 않겠다고 얘기한 만큼 여기에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이러면 우리에 대한 딜레마가 생깁니다. 과연 남한을 어떻게 대할 거냐. 네. 왜냐하면 우리의 지원 없이는 북미 간에 잘해 나가기 사실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공간에서 그런 네. 전략적 공간에서 남북 대화가 생길 수 있고 요번에 김여정 담화가 그렇게 강하지 않았던 것도 일정 수준 우리를 관리해야 될 필요가 있다. 네. 당대회까지 그렇게 좀 보여줘서 분명히 대화의 공간은 마련될 수 있는데 우리가 이제 어떻게 잘 만들어 나가느냐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우리 기자님께서는 그 용산 대통령실 시절에 또 출입을 좀 하셨었죠? 네, 초반에 하고 이제 탄핵 될 아, 때 이제 그때 네네. 문 닫고 나왔습니다. 네. 문 닫고 나오셨어요. 같이 나왔습니다. 네, 네. 그때는 그 북한에 대한 뭐 대통령실 분위기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그래도 기자분들한테도 어느 정도 약간은 공유가 좀 됐었을 거 아니에요. 네, 그 부분보다 사실 제가 좀 네. 궁금해서 저도 알았던 궁금한 부분이 거. 있었는데요. 네네. 네, 그러니까 이 오모 씨, 오모 씨. 네, 얘기가 이 바로 오모 갑니다. 씨 저도 네. 사실 좀 궁금해서 그때 당시에 이제 대변인 씨 같이 근무했었던 그런 분들한테 좀 물어봤었어요. 이 오모 씨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네, 왜냐하면 이제 사실 뭐 기자고 저희가 출입 기자라고 해도 네? 저희가 만날 수 있는 그런 분은 또 아니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물어봤더니 뭐 6개월 정도 대변인실 계약직 직원으로 일을 했었고 그때 당시에 이제 뭐 추천을 받아서 들어온 분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오 씨와 그다음에 이제 그 무인기 만든 장 씨라는 사람이 이제 둘이 있었는데 네. 두 사람 다 이제 뭐 추천을 받아서 들어왔고 뭐 신원 조회를 했는데 뭐 예. 별 문제는 없었다 그때 당시에 뭐 조용히 일을 하던 사람이었었는데 네. 근데 이제 오 씨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이분이 이제 계약직 직원이다 보니까 뭐 특별히 이제 명함 같은 게 없었는데 대통령실 명함을 이제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다녔다고 하더라고요. 자기가? 네, 그래서 그걸 이제 뭐 이렇게 뿌리고 다니다가 네. 그게 돌고 돌아서 이제 대변인실까지 오게 돼서 이런 사람이었나라는 거를 이제 뭐 뒤늦게 알게 됐다라는 뭐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래요. 다 그냥 그 알고 있던 내용 얘기해 주시는 건데 그 종이는 왜 자꾸 뒤적거리냐고 그러지? 이게 좀 마음의 안정이 되는 마음의 것 안정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 이 두 사람이 인턴으로 일했었던 거는 이제 팩트로 이미 다 나오고는 있는데 네. 그 사람들이 어떻게 들어갔냐 했더니 그 이제 추천을 받아서 들어갔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안에서 뭐 특별히 뭐 많은 일을 한 것 같지는 않지만 이 사람들이 자신들의 뭐 장사를 위해서인지 그런 대통령실 명함을 파고 다녀서 이 대변인실에서 보고 얘는 좀 안 되겠네 이런 생각을 했다. 네, 맞습니다. 요 정도까지가 이제 전해들은 말씀이시라는 거죠. 네. 이 오모 씨 관련해서는
그렇게 알려주셨고, 여튼 지난 정부는 확실히 이제 북한과 좀 더 갈등이 좀 더 이제 조장되는 걸 그렇죠. 예. 약간 좀 즐겼던 것 같은 느낌이 네. 좀 있고요. 이번 정부에서는 갈등의 수준을 낮추려고 매우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런 일들이 이제 한두 번씩 네. 발생하면서 또 다시 좀 어려움들이 생기고 있는 네. 것 같긴 하고, 그러나 여기에서 약간 저는 이제 좀 걱정 내지 갈등되는 건 이거를 사과를 해야 되냐, 그런 얘기도 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북한에 사과까지 해야 되는 건가, 아니면 그냥 우리가 이런 일 다시 안 일어나게 잘 뭐 정리만 좀 하면 되는 건가? 그게 사실은 상황을 좀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사과라는 표현을,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얘기하는 건 사과고 어떻게 얘기하는 건 사과가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정확하게 그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 중요할 것.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사과를 받든지 안 받을지 크게 상관 있는 게 아니고, 그래요? 예, 말씀하신 대로 재발이 발생돼서는 안 되는 겁니다. 북한 입장에서는 결국 이거를 갖고서 적대적 두 국가를 논을 그 명분이기 때문에 네. 다시 넘어와서는 안 된다. 그렇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히 얘기를 해줘야 된다. 예, 그래야 우리가 남북 관계를 해가겠다고 하고 우리 정부가 바늘구멍까지 찾겠다고 했는데 네. 우리가 이것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북한 입장에서는 정말 진정성이 없다고 느껴지는 부분이죠. 네. 그래서 그 진정성이 있다, 우리는 정말 그러한 조치에 대한 얘기는 분명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것이 사과냐, 이거는 좀 다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그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무인기 침투를 사과하라, 이렇게 아마 요구를 한 것 같고, 여기에 대해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조사단 결과 나오는 대로 상응한 조치를 취할 거다, 요 정도까지만 아직 네. 얘기를 한 것 같아서 네, 맞습니다. 이 사과까지 하면 이게 뭐랄까 그냥 그러니까 사과도 예.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 거죠. 아, 그래요? 그렇게 자세히 얘기해주고 우리가 잘못했다 뭐 이런 것을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예. 우리가 이런 것을 확인해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조치를 했고 재발 방지를 이제 절대 안 일어나도록 하겠다, 이런 정도의 얘기를 충분히 하면 우리의 진정성을 분명히 넘겨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잘못한 사람들 그냥 처벌 깔끔하게 좀 잘 하고, 그렇습니다. 요 정도 하고 이제 뭐 재발은 아마 없을 것이다. 뭐 네네. 최대한 뭐 잘 우리 컨트롤 하겠다. 요 정도면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남북 관계가 그러니까 지금 저도 이제 오랫동안 남북 관계를 해왔는데 예. 다음 수순을 생각해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그냥 뭐 사과한다고 쟤네가 받아줄 것도 아니고, 예. 뭐 우리가 했다고 해서 그러면 다음 것이 풀려 나갈 것도 아니기 때문에 네. 네. 일단은 정확하게 알려주고 그 당시 상황을 잘 봐야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드론사를 그래서 해체를 하는 거예요? 네, 그렇게 될 걸로 보입니다. 예. 이제 그 윤석열 정부에서 이제 드론사가 2013년 9월 이제 북한 드론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 창설한 건데요. 네. 네, 이게 이제 아시다시피 계엄 때 이제 핵심 부대였던 이 국군 방첩 사령관, 네. 아시다시피 예. 네. 이때 이제 그 2023년 10월에 평양에 무인기 침투했었을 때도 네네네. 이 드론사가 이제 활용이 됐었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폐지하는 내용의 군구조 개편 권고안이 지금 발표가 됐고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이 내용들이 이제 뭐 육해공군이나 해병대와 기능이 이제 중첩되기 때문에 합동작전사령부를 신설해서 여기에 이제 합동참모본부의 작전권을 넘겨받을 걸로 그렇게 정리가 될 걸로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 동안은 이제 드론사가 이제 별도로 따로 있었는데, 요걸 그냥 다른 부대 이쪽 안으로 이제 집어넣는 걸로 다시 그렇게 되는 건가요? 일단 네. 드론이라는 무기가 네. 이게 전략 무기가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면 개인 무기입니다. 소총과 같은 겁니다. 드론이? 예, 그래서 요번에 안규백 장관이 네. 드론 병사 뭐 50만 드론 전사를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드론은 어느 나라도 드론사를 선진국이 갖고 있는 나라는 없습니다. 그래요? 미국도 그렇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 드론은 각 부대에서 이제는 상용 무기처럼 내가 쓰는 거지, 이거를 모아놓다고 해서 굉장히 좋은 무기 체계가 아닙니다. 별도로 따로 독립시켜서 모아놓을 예. 필요가 있는 게 아니고, 예. 이 부대 저 부대 저 부대도 다 드론을 운용할 수 있게 하는 게 맞는 그렇습니다. 거다. 지금 그렇긴 하겠네요. 우리 군은 일단 대대까지 예. 중령이 지휘하는 대대까지 무인기가 가 있습니다. 예. 이런 무인기가 가 있는데
애초에 드론사를 설립한 것이 2022년에 예. 그 서울에 이제 북한 무인기가 침투하다 보니까 예. 이걸 대응하겠다고 만들다 보니까 이 예하 부대에 있는 무인기까지 다 끌어모아서 드론사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2024년에 평양 무인기 침투할 때 써먹었지 않습니까? 예. 네. 그러니까 굉장히 정치적 목적으로 만들었었고 아. 그 당시에도 아니 그 대대 연대 사단에 있는 예하 부대에 있는 무인기를 끌어모아서 어떻게 쓸 거냐 이런 얘기가 있었던 것이죠. 아까 말씀드렸던 그 글로벌 호크는 공군에서 운용합니다. 아. 그러니까 벌써 무인기들이 이미 각급 부대에 다 쓰고 있는데 네, 네. 드론사라고 어마어마한 뭐 다른 드론 무기를 갖고 있었던 게 아니어서 이거는 당연히 나눠줄 건 나눠주고 정말 딱 써야겠다. 네, 전략적으로 네, 네. 써야 되는 무기는 이제 합참해서 쓰면 되는 그런 체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는 맨 처음 이 뉴스를 보고 사실 드론의 중요성이 앞으로 더 중요해지면 중요해지지 가벼워지진 않을 거 아니에요. 당연합니다. 뭐 우크라이나에서도 우리가 당연합니다. 봤듯이. 그래서 드론사라는 게 이 드론을 확실하게 좀 잘 뭐 만들고 또 관리하고 운용할 뭐 부대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도 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각 전력에 맞게 각 그렇습니다. 뭐 전략에 맞게 이제 이 부대는 이런 드론을 저 부대는 예. 또 저런 드론 또 공군은 또 이런 드론 이렇게 이제 써야 그렇습니다. 되는 거군요. 아. 모든 부대가 드론을 써야 된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드론 전문가 같은 경우가 각 부대에 있어야 되는 거지 그들이 한 군데 네, 모여갖고 네. 막 네. 뭘 하고 이런 거는 예. 적절하진 않은 거다. 그렇습니다. 네. 그럼 뭐 드론 작전사는 뭐 해체가 되고 각 부대가 아주 현명하게 현대화된 드론들을 예. 잘 운용을 하면 되는 거다. 저 앵커님 말씀대로 드론 전력은 이제 핵심 전력이어서 그렇죠. 네. 각급 부대가 다 써야 됩니다. 근데 실제 우리나라 드론이 군에서도 지금 많이 보급된 상황이에요. 엄청나게 보급돼 있는 아, 상황이고 그래요. 저희가 저 뭐 후방 전방 네네네. 모든 부대가 다 씁니다. 아.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드론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는데 사실 드론을 만드는 거는 중국이 거의 압도적인 상황이죠 지금. 그러니까 저가, 네. 그러니까 여러 저가 무기들을 만들어내는 것은 아. 예, 그러니까 근데- 워낙 좋은 무기들은 역시 미국이 무기체가 갖고 아, 있는데 그래요. 사실 그 드론이 좋은 것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네. 저가용 무인기, 저가용 드론들을 많이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요번에 북한이 그 작년 10월 열병시 때 네. 트럭에다 6개짜리 드론을 달고 다니는 것을 보여줬었는데 이러면 군집 드론을 운용할 수 있다는 얘기인 거죠. 6대가 떠서. 네네네. 그러니까 이것이 비싸야 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사실상. 그러니까 그런 무기 체계는 중국이 강한 거죠. 사실 드론이 매우 효율적이고 전략적으로 아주 우수할 수 있는 거는 아주 싼 가격에 상대의 뭐 예, 예. 교란이라든지 아니면 공격 같은 거를 이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제 그걸 맞추려면 막 여기는 예. 한 10억짜리 무기 써야 되는데 네. 저기는 뭐 20만 원짜리 보내면 되는 거고 네. 이런 게 이제 그렇습니다. 상대를 미치게 만드는 미치는 건데. 그러니까 북한이 러시아 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참여해서 가장 배운 것이 예. 드론전입니다. 그럼 북한도 엄청 준비하겠네요 지금. 그래서 이번 열병시 때 뭐 길리 슈트라고 밀림 슈트 같은 입고 온 것도 예. 다 러우 전쟁 가서 그런 것에 대한 걸 배워온 걸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아 그래요. 자, 북한은 이제 우리랑 북한도 좀 대화도 하고 그래야 될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북한의 입장이 변화나 이런 것들은 좀 없죠. 없는 예. 거죠. 네. 그러니까 정말로 중요한 것이 이제 미중 정상회담이 너무 중요하고 네. 그 미중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문제를 미중 정상이 공감한다면 북미 정상회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네.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부터 우리의 외교력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정상, 중국 정상을 다 설득해서 한반도 평화를 만드는 공감대가 되면 당연히 김정은도 나올 것이고 네. 거기에서 우리의 역할도 충분히 찾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 북한의 민간에서 보낸 이 무인기 어떤 사람들이 보냈는지 또 그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들인지 뭐 그런 얘기도 좀 나눠봤고요. 또 드론이 현대전에서 워낙 또 중요해지다 보니까 과연 우리는 또 어떻게 운용을 해야 되는지까지 오늘 우리 조윤근 교수님 모시고 말씀 나눴는데 혹시 오늘 뭐 드론이라든지 아니면 대북 관련해서 못다 하신 말씀이 있으실까요? 예, 제가 하나만 더. 예, 예. 저는 9.19 군사합의 지금 이제 복원 얘기가 나오는데 네. 그걸 제가 국방부 북한정책과장 하면서 제가 기안하고 제가 협상을 해서 만든 겁니다.
근데 지금 사실은 9.19 사업위는 대통령님께서 선거 시절에도 예. 복원돼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고 예. 8.15 경축사에서도 선제적 단계적 복원을 말씀하셨는데 아직까지도 안 됐고 예. 오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근데 어떤 생각을 하냐면 9.19 군사합의의 비행금지 구역이 복원됐었더라면 네. 아마 무인기가 못 갔을 것이다. 왜냐하면 거기는 무인기가 비행금지구로 못 가게 돼 있으니까. 네. 이것이 자꾸 일반 사람들이 북한하고 합의되어야지만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게 아닙니다. 그 9.19 사업위는 서로 하지 말자, 서로 싸우지 말자라는 조항과 공동 유해 발굴처럼 함께 하자라는 게 있는데 예. 서로 하지 말자, 무인기 날리지 말자. 뭐 쉽게 얘기해서 이런 조항은 우리가 선제적으로 해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이행을 하면 지켜지는 거죠. 그리고 그래요? 만약에 북한이 위반하면 상응한 조치를 하면 되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항의하거나 뭔가를 할 명분이 있는 거죠. 명분이 있는 거죠. 예. 근데 그런 것들이 아직까지도 늦어지는 것이 예. 참 어렵다는 생각이 들고 마지막으로 내란 세력이 네. 도대체 끝이 어디인가 이번 걸 보면서 이 정보사가 쉽게 얘기해서 지금의 정보사가 돈을 줬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네. 경악을 금치 못하고 네. 정말 제2종합특검법이 이제 나아가니까 네. 정말 이 내란 세력을 끝까지 파야 되지 않겠나. 이건 도저히 군인으로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네. 거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경남대 조용근 교수님과는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요. 우리 저 교수님은 되게 그 로봇 청소기 있으시죠? 없습니다. 없어요? 예. 왜? 힘이 남아서 군인 출신이라 그래요. 근데 직접 청소를 하세요? 없습니다. 그런 농담이가 없습니다. 예. 그래요. 그러면 뭐 로봇까지는 아니더라도 무선 청소기 하나 들여놓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주시는 건 아니고 드리는 거. 네. 저희 뒤에 알겠습니다. 싸게 드릴게요. 앵커님 감사합니다. 요거예요. 네. 네, 19만 9천 원에 더 퀸 슬림 무선 청소기. 여기가 이제 먼지를 엄청나게 잘 빨아들여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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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써보셨어요? 써보지는 않았지만 좀 써보려고 합니다. 그래요? 네. 이제 아니, 너무 자신 있게 말씀하셨어. 어떻게 하시나 했더니 먼지를 엄청나게 잘 흡입하고요. 또 요거는 검색을 한번 해보시면 그 헤드브러시, 회전 헤드브러시 2개 탑재된 요런 것들이 보통 한 5-60만 원, 많게는 80만 원. 이 드론도 막 살 수 있을 정도의 네. 그 정도 가격에 형성되어 있는데 요거는 19만 9천 원. 네. 드론보다 쌉니다. 드론보다 쌉니다. 네, 드론보다 싼, 요 19만 9천 원짜리 무선 청소기. 그 모터가 아시죠? 어디입니까? 다이슨. 거기 다이슨. BLDC 모터. 네. 엄청 나잖아요, 거기. 그 모터 쓴답니다. 그리고 네. 되게 가볍습니다. 이게 1.9kg여서 그래요? 네, 생수 2리터 한 병보다 더 가벼운 무게라고 합니다. 써보셨어요? 이제 써보려고 하는데요. 너무 안 써보면 가벼워서. 너무 잘하나. 네. 그리고 이제 헤파 필터 H13 등급이 있고요. 미세먼지까지 다 잡는 그런 무선 청소기입니다. 네, 1.9kg이면 진짜 가볍네. 분홍색 아령 같은 게 한 1.2kg 정도 되지 않아요? 네, 2kg 정도 돼요. 거의 그 정도죠. 예, 그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네이버나 쿠팡에서 검색하느라 시간 보내지 마시고 영상 아래 링크 따라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1.9kg짜리 아주 가벼운 노트북 무게의 요 무선 청소기로 집안 깨끗하게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교수님 대단히 감사하고요.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